안녕하세요. 저는 박가정 박승희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동영상에서 그 제가 의사가 된 다음에 가장 보람되게 생각했던 일이 기능의학을 공부하고 또 이거를 적용하는 거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기능의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이 오시면은 항상 기능의학을 설명할 때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이게 이제 빙산이죠. 빙산은 이제 겉에서 볼 때는 사실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겉에 보이는 부분보다 더 커다란 부분이 밑에 깔려 있는데, 겉에 있는 부분들은 현대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현대의학.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환자분 병원 오실 때 내가 당뇨가 생긴 것 같다, 또는 우리 부모님이 뭐 치매가 온 것 같다, 또는 누가 중풍에 걸렸다. 근데 항상 몸이 피곤하다, 이렇게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고, 그래도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도 이렇게 해결이 안 된다. 그다음에 뭐 우리 언니가 암에 걸렸다. 뭐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오시게 되는데, 사실은 이 현대 이야기 문제는 저희가 중요한 기능의학적인 불균형 때문에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능의학에서 보는 일곱 가지 불균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불균형이 이제 장 불균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 불균형은, 장은 우리 생긴 게 첫 번째 이 뇌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혹시 뭐 정육점 가서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마트에서 보시면 이렇게 소장 같은 걸 보면 소장이 이렇게 꾸불퉁꾸불퉁하게 생겼거든요. 우리 뇌도 마찬가지로 그게 주름이 있어요. 그게 뇌하고 장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장은 제2의 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장 점막이 이렇게 뚫리면은, 장 점막에 어떤 세균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나쁜 독소가 들어온다든지, 그럼 그게 뚫리게 되면 그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혈관을 통해서 움직여요. 어디로 가냐면 간으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으로 이동하게, 또 간에서 해독이 잘 안 되면 그게 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장이 뚫리면 간도 뚫리고, 간이 뚫리면 뇌도 뚫린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뇌와 장은 사실 별개의 기관이 아니거든요. 서로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서로 다 영향을 받고 있고, 우리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뭐 잠을 잘못 잤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몸 상태 안 좋은, 그게 또 장에 나타나고, 장에 어떤 불균형이 있으면은 그게 또 뇌에 영향을 미쳐요, 또. 그래서 이게 이 장 불균형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장에 어떤 좋은 거를 넣어줘야 되고, 뭐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장에 좋은 유산균을 넣어줘야 되고, 뭐 효소라든지 오메가3도 장에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을 좋게 하지 않으면은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능의학적으로 불균형을 해결해주지 않을 때 결국 이게 장 문제가 결국 나중에 암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에서 흡수된 독소가 정상세포를 갖다 변형을 시킨다고. 변형시키면 이게 암세포로 변화한다고, 이게. 어떤 장 불균형이 아주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가 호르몬 불균형인데, 이 호르몬 불균형은 사실 환경의 문제와 관련돼 있어요. 이게 환경 독소와 관련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요즘에 3, 40대 여자분들 유방암이 지금 너무 많아지고 있거든요. 또 갑상선 검사를 해보면은 갑상선 혹이 없는 여자분들이 없어요. 거의 뭐 정말 찾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으시고, 남자들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암, 뭐 이런 것도 환경 호르몬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음식들이 보면 이게 다 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데 쌓여 있고, 그다음에 어떤 알루미늄 호일 같은 데 쌓여 있고, 뭐 우리가 바르는 뭐 화장품, 뭐 로션, 샴푸, 컵라면, 뭐 셀 수도 없는 그런 수많은 환경 호르몬들이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그게 이제 교란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호르몬이라는 거는, 이 환경 호르몬이라는 건 가짜 호르몬이죠. 우리 몸에서 근데 그것을 호르몬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요즘에 하도 그런 자궁의 혹도 많고, 유방의 혹도 많고, 뭐 갑상선 혹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요, 에스트로겐이 불균형이 와 있어요.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 이런 게 뭐냐면, 이제 여자분들 아시겠지만, 배란이 되면은, 보통 배란
이후 14일 지나면 이제 생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배란 전에 나오는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고 여성 호르몬이고 배란 후에 나오는 호르몬이 프로게스테론이에요. 그러니까 남포 호르몬인데 원래 두 가지가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 지금 뭐 말씀드린 그런 환경 호르몬 이런 것 때문에 에스트로겐 우세,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막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우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에스트로겐이 많아서 많이 올라가 생기는 그 우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에스트로겐 수치는 그렇게 안 높아도 프로게스테론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에스트로겐 우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튼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면은 어떤 몸에 불균형이 생긴 거죠.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질병을 일으키고 뭐 만성 피로도 문제 생기고 뭐 암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치매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관련이 있다고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다루는 게 기능의학이고 그다음에 또 마음의 문제. 요즘에 하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자살 문제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뭐 그런 문제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뭐 부부 간의 갈등, 연인 간의 문제, 그다음에 뭐 타인들과 뭐 이런 것들이 타인들과 어떤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기능의학에서 마인드 바디 컨트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가 그런 거를 이제 제가 그 파트가 있어요. 기능의학에서. 그다음에 해독의 문제. 그 기능의학에서는 장 해독도 있고 간 해독도 있고 뭐 어떤 여러 가지 해독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독을 시킬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연구하고 이제 하는 것이 기능의학이고 또 에너지 대사의 문제인데 보면은 이 만성 피로가 있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만성 피로. 그러니까 만성 피로라는 건 뭐냐면 이게 내가 어떤 그러니까 질병이라고 뭐냐면 내가 암이나 무슨 뭐 당뇨나 무슨 정말 이런 게 아닌데 그렇다고 또 아주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병하고 또 건강하고 중간 단계인데 이게 뭐냐면 세포 기능의 문제거든요. 세포 기능.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의학 의사들이 이해를 못해요. 내가 피곤한데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이상이 안 나타난다. 그럼 내가 병이 없는 거냐? 병이 없는 게 아니죠. 그걸 미병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환자가 느끼는 증상은 다 이유가 있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또 호르몬의 불균형, 뭐 어떤 세포 기능의 문제 때문에 오는 건데 그래서 기능학에서 이걸 다루는데 이 만성피로 환자들은 보면은 부신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부신. 콩팥 위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 그 주머니 같은 게 있거든요. 호르몬 주머니. 근데 그 호르몬에서 적절하게 호르몬이 잘 분비가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 뭐 결혼 스트레스라든지 운동 부족이라든지 뭐 불면증이라든지 뭐 커피가 뭐 그다음에 과로했다든지 정신적 스트레스라든지 뭐 경제적 스트레스라든지 쉬지 못한다든지 담배라든지 뭐 알레르기라든지 뭐 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제 이게 스트레스가 지속되다 보면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기 힘들고요. 또 몸 자꾸 이렇게 짭짤한 걸 찾게 되고 몸에 기운이 없어요. 그리고 몸이 계속 무거워요. 아주 몸에 추를 것 같이 무겁고 섹스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일어나면 어지럽고 우울증 같은 것도 생기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생리적 증후군, 생리전 증후군 같은 게 더 증가되고 식사를 건너면 증상이 더 심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참을성이 없어지죠. 아주 예민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 더 힘들고 오후 되면 기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녁 때 좀 반짝한다고. 그래서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제일 잘 잔다고 그러는데 이게 만성 피로 환자의 어떤 특징적인 증상이거든요. 그다음에 에너지 대사라는 건 이제 또 에너지가 만드는 게 이제 우리 몸의 그 세포 공장 있죠. 그 공장이 뭐냐면 미토콘드리아거든요. 미토콘드리아에서 그런 에너지를 만들려면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로 어떤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것처럼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려면 굉장히 복잡한 그게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게 수많은 뭐 미네랄들, 뭐 비타민들, 뭐 카르니틴, 뭐 효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안 될 때 그게 이제 불균형을 일으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걸 제가 다루는 걸 기능의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능의학이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현대의학하고 이렇게 대치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하나에 하나 빙산의 위하고 아래가 위하고 겉에 나타나는 거하고 속에 있는 거하고 다 똑같은 것처럼 다 연결된 것처럼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능의학적 치료가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근데 그 중심에 있는 게 비타민 C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책자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 말씀드리려고자 합니다.
그 요거는 저희가 이제 혈액 아닌데요. 보면 피 안에 보면은 피 안에다가 이렇게 그 요거 저 세균을 넣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혈액 안에 정상에서는 이제 그 세균이 있으면 안 되는데 세균을 넣으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길쭉한 게 있죠. 중앙에 길쭉한 게 백혈구입니다. 경찰이에요. 이게 군인인데 이 조그만 거 동글동글한 거에 도망다니는 이게 이제 그 세균인데 세균은 이제 좀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고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건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거죠. 여튼 이런 게 들어오면 이거 몸에 이거를 우리가 퇴치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백혈구가 막 작동을 하고 열심히 쫓아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면 이게 면역이 약하면 이 세균을 잘 잡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균을 잡아먹어도 균을 잘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를 갖다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이제 94세 그 여자분이신데 그 대상포진을 주소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피부에 발진이 생겼죠. 이 피부의 발진은 원래 그 본인이 앓고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몸의 면역력이 떨어질 때 이게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이분은 나이가 많으신 분이지만 현재 그 40대, 50대, 60대들 보면은 그때는 한 반에 보통 한 거의 60명씩 이렇게 한 학급에 그리 있었었죠. 그래서 그때 누가 수두를 앓게 되면은 그게 다 퍼지게 돼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수두를 앓았는지 안 앓았는지 뭐 어떤 그거를 뭐 기억을 하든 못하든 간에 대부분 이제 기억을 할 수 있겠죠. 뭐 발진이 생겼으면은 중고등학교 때. 근데 제가 그때 그 40대, 50대, 60대에 대한 그 수두 항체 검사를 혈액으로 전수조사한 게 있었는데 거기서 뭐 거의 100% 수두에 대한 항체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령대에 이런 대상포진이 걸리는 거는 뭐 그냥 면역의 문제세요, 면역의 문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 환자분이 왔을 때 저희가 그 비타민 C 검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C는 이제 사람 몸에 삽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몸에 이제 충분한 비타민 C가 있으면 이게 저희가 이제 검사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 한 두 가지 나눠서 이제 혈액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소변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소변으로 간이 검사를 해봤었어요. 근데 이제 비타민 C가 이제 저희가 제로, 그러니까 0, 10, 20, 40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은 이제 제로 나왔죠. 그래서 이제 하나도 내 몸에 비타민 C가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비타민 C가 빵으로 나왔죠, 빵. 내 간이나 췌장이나 이런 데 비타민 C가 충분하면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나오는 게 좋은 건데 나오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환자한테 이제 그 비타민 C를 주사를 썼거든요. 그래서 처음 오실 때 이거 보고 콩팥 기능 확인하고 비타민 C를 이제 30g을 줬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그 이런 발진이 생긴 다음에 딱지가 않는 데까지 보통 시간이 피부과 책에 나온 대로 하면 2주에서 3주 정도 걸려요. 근데 이제 이 환자는 그 다음엔 슬레이드 나오겠지만 30g을 주고 그 다음날 하루밖에 안 됐는데 벌써 딱지가 이렇게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C를 저희가 이제 그 경구용으로 주는 거하고 죄송합니다. 비타민 C를 그 경구용으로 먹는 거로 줘야 될 때가 있고요. 비타민 C를 정명으로 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구용으로 줘야 되는 경우는 그 어떤 아주 그 심하지 않은 그런 상태, 뭐 감기라든지 뭐 이런 뭐 그런 정도. 그렇지만 어떤 질병이 심한 상태에서는 경구용으로 쓰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백혈구가 그 균을 잡아먹는 능력이 아주 굉장히 많이 필요할 때 그게 작동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은 이제 대상포진이나 뭐 암이나 이런 환자들은 비타민 C를 정맥으로 줘야 됩니다. 정맥으로 주게 되면 혈중 농도가 거의 뭐 한 100배 정도 올라가요. 혈중 농도가. 이한테 비타민 C를 주게 되니까 그 하루밖에 안 되는데도 이런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이제 그 비타민 C가 들어갔을 때 다른 부위에도 딱지가 좀 생기는 거 볼 수 있고요. 둘째 날 저희가 50g을 줬습니다. 그래서 벌써 딱지가 벌써 여러 군데 생기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피부도 상당히 그 좋아지고 있는 상태를 볼 수 있고요. 셋째 날에도 50g을 줬는데 뭐 아직 그 발진이 있지만 그래도 호전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뭐 훨씬 더 그 호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대학병원 가면은 보통 피부과나 이런 데서 이런 분들 오면은 그냥, 아니면 신경과에서도 심한 경우는 그냥 항바이러스제를 줘요. 항바이러스제를 경구 아니면 그 주사로 줘가지고 그냥 그 항바이러스제 주고 끝이에요. 그게. 저희가 항바이러스제가 되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에이사이클로비어, 뭐 파임사이클로비어, 뭐 벨시랄큐 그런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이런 환자들한테 비타민 C를 뭐 당연히 주지 않죠. 왜냐하면 대학병원 선생님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관심도 없고 뭐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뭐 별로 관심 없으신, 그러니까. 그렇지만 비타민 C를 주게 되면 면역력이 확 좋아지세요. 이게. 이분은 그 몸의 발진을 주소로 하는데요. 뭐 아주 그 굉장히 가려움증이 심하시게 보이시죠. 이것은 어떤 그 항원이라는 거는 어떤 원인 물질이죠. 이게 약일 수도 있고, 뭐 음식에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원인에 있었든 간에 이게 이제 되게 점막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장점막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가장 많고,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여튼 장점막이 뚫리면은 우리 몸에서 그 항원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 몸의 세포에서 면역 반응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 면역 반응이 생기면서 거기서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죠. 이 히스타민이 그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이 히스타민이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피부에 나타나면 피부 소양증, 즉 가려움증이라든지, 또 장에 나타나면 이게 장에 설사를 일으킨다든지, 뭐 구토를 일으킨다든지, 또 뭐 이게 이제 심지어는 이게 어떤 알레르기 항원이, 그러니까 이게 세균일 수도 있고요, 곰팡이일 수도 있고,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반응이 생기면은 이게 그 장을 통해서, 점막을 통해서 흡수되죠. 그럼 이게, 이래서 관절 가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연구가 되어 있는데, 어떤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그 연구를 보면은 세균에 대한 어떤 그 펩타이드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그것들이 그 관절 내에서 발견된다고 그렇게 그런 보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환자들한테 비타민C를 이제 고용량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비타민C를 이제 고용량을 주사를 맞았는데, 그 두 번째 날이세요. 많이 그 호전 반응을 보이시죠? 이 세 번째 날은 뭐 거짓말처럼 이 피부 발진이 거의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저 욕창 환자인데요. 사실은 저희 바로 옆에 있는 요양원에 있는 환자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사지마비로 이제 중풍이 있었던 분인데, 그 원장님이 이 환자가 대상포진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상포진이 비타민C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주사를 놔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주사를 놔드렸는데, 사실은 대상포진 치료하려고 비타민C를 줬는데, 이 환자가 알고 보니까 욕창도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욕창이, 대상포진은 물론 났고요. 욕창도 이 환자가 좋아하셨어요. 제가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타민C를 꾸준하게 줬었죠, 이 환자한테. 욕창은 사실 요양원에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이 생기고, 뭐 정말 가정간호 하는 분들도 그렇고, 정말 이거 좀 낫기가 어려운 병인데, 이 환자한테 비타민C를 주고 나니까 벌써 이틀밖에 안 됐는데도 상처가 상당히 이렇게 호전 반응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투여했을 때 나중에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장님한테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 환자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원장님이 뭐 대상포진은 물론이고 욕창이 완전히 깨끗하게 없어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비타민C의 위력을 다시 느끼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저희가 이 분자교정의학이란 이 책을 말씀드리고 사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냐면
이 65명의 그 프리벤티브 뉴트리션, 즉 우리가 그 예방 영양약을 하는 그 선구자들이었죠. 선구자들이 그들의 경험과 어떤 치료법, 뭐 환자 사례 이런 거를 집필해가 모아가지고 만들었던 책이었어요. 제가 이 책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오르소 몰리큘러 트리트먼트라는 건 뭐냐면 분자 교정의학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빙산에 있는 겉에 있는 것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이 기능의학적으로 세포의 어떤 문제들, 어떤 호르몬의 문제, 비타민의 문제, 뭐 미네랄 불균형,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영양학적으로 교정했을 때 어떻게 이 만성 질환이 치료가 됐는지, 여기 보면 이제 유명한 닥터 아브라함 호퍼라든지 라이너스 플링 노벨상 의학상을 받고 또 다른 평화상까지 받은 라이너스 플링이라든지, 또 비타민 C와 암에 대한 이런 체계를 세운 닥터 리오단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선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그런 것을 정리해서 낸 책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제가 느낀 점을 요점 정리를 했었는데, 이 책은 우리를 앞서간 수많은 비타민 의학자들의 책이다. 그들의 사상과 고뇌가 담겨 있고 열정이 숨쉬고 있다. 책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이 책을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정말 비타민을 공부하는 의사로서 비타민을 얼마나 홀대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해왔는가. 사실 제가 이제 2000년 초반부터 우연한 기회가 돼서 비타민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비타민을 공부하면서도 어떤 현대의학의 어떤 그런 거센 힘이라고 할까? 사실 비타민을 공부하는 의사들은 참 그렇게 현대의학을 공부하는 의사처럼 어떤 그렇게 의사로서 이렇게 떳떳하다든지 자신 있게 내가 비타민 이렇게 정말 훌륭한 치료라고 얘기를 해도 주변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저희가 근데 그게 사실은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도 반반이에요. 비타민으로 환자를 치료한다 그러면은 의사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이따 나오겠지만 아주 왕따 받는 그런 기름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비타민 1940년대, 50년대부터 그때부터 막 전성기를 넣어서 많이 이제 발견되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이 환경이 열악했던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이 발견됐지만 일반인들은 당연히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의사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는 열악한 상황이었었죠. 그렇지만 우리의 선배들은 이 상황에서도 정말 이 비타민을 치료해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업적을 냈고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대에 들어와서 가장 의미 있게 느낀 점이 있다면, 질병의 현재 문제를 치료하는 정말 위대하고 정말 강력한 현대의학보다도 질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진정한 건강을 주는 기능의학을 접하고 내 몸에 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모든 것은 환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 내 가족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의사들끼리만 공유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고 일반인들이 반드시 알고 환자 자신이 이 책을 선택하도록 알려주는 지침서이며 증거들이다. Y대학, 이게 지금 강남 세브란스 병원인데요. 연세대학이죠. 대장암 수술 전문의가 있었어요. 이분은 평생 동안 대장암 수술만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본인이 대장암에 걸렸다는 걸 갖다, 그것도 4기에 3기인지 4기인지 제가 정확하지 모르지만 신문에 났었거든요. 조선일보에. 그가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게 시작한 건 무엇이었냐면 비타민C 주사를 맞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과연 현대의학에 찌든 전형적인 의사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비타민C 주사요법에 빠져들게 된 것일까?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과연 비타민을 공부하는 의사들은 다 지능이 낮고 못 배웠으며 협작꾼들이라
현대의학을 거부하고 이렇게 비타민을 공부하고 주장하는 것일까? 나는 지금도 현대의학과 비타민 의학을 적당히 타협하며 어정쩡하게 간과 슬개를 왔다 갔다 하면 의사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항암 치료를 하다 죽은 의사들은 의사들 고소하는 일은 별로 없겠지만 비타민 치료하다 죽은 경우 보호자들이 가만히 있을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저희 병원에 2019년 6월 달에 어떤 50대 환자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배가 아프다고 그러고 오셨어요, 배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환자를 진찰해 보니까 배에 뭐 만져지더라고요, 이 상복부 쪽에. 그것도 좀 딱딱하게. 원래 그게 이제 보니까 간이었는데, 원래 간은 만져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간이 거의 저희가 투 핑거 브레스라고 그래가지고 손가락 한 두세 개 정도가 이렇게 얘가 검상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내 가슴 중앙에 보면은 딱딱한 뼈 같은 게 있어요. 그 뼈 밑에 간이 있는데 원래 이게 간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간이 밖으로 나오면 정말 안 좋은 거죠. 그게 여러 가지 병이 있다는 건데. 근데 이게 만져지더라고요. 그것도 딱딱하게. 그래가지고 초음파를 해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초음파를 해봤는데 초음파를 보니까 간에 이게 한방눈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한두 개가 아니고 막 정말 뭐 거의 셀 수도 없이 이렇게 많은.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거 보면 아니까 이게 전이된 간암이다. 그러니까 원발성 간암은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간 자체 암으로 생긴 암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어디선가 전이된 암은 이렇게 뭐 아주 다발성으로 그냥 덩어리들이 보여요. 가장 많은 암은 뭐 되게 대장 직전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대학병원에 가보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대학병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 가서 조직 검사까지 다 하고 원인을 나중에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게 대장암, 직장암이 간으로 전이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항암 하신 선생님이 한 6 내지 7개월 정도, 뭐 많아봐야 이제 9개월 정도 산다고. 이분이 이제 저희 병원에 다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사기였죠, 사기. 그렇지만 우리가 이럴 때 정말 비타민 C 요법이 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잘 들으시고, 이거는 제 얘기 아니고 미국하고 뭐 이런 영국 이런 데서 다 이미 벌써 치료법들이 많은 검증을 통해서 나타낸 것이고, 비타민 C 혈중 농도를 올려보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보통 저희가 한 20에서 30g을 시작해가지고 몸무게당 1.5g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60kg 정도 됐으니까 한 90g 정도까지 이렇게 맞아보자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마셨어요. 일주일에 한 2번, 3번씩. 예, 쉬지 않고 마셨는데 지금 2020년 5월 달이죠, 지금. 이제 다음 달이면 1년이세요. 이분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고 아주 뭐 멀쩡하게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지금 돌아가셨어야 되는 때인데, 대학병원 얘기로 말씀드리면. 물론 이분한테 비타민 C만 한 건 아닙니다. 비타민 C뿐만 아니고 저희가 기능의학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치료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우리가 면역 올리려면 비타민 C가 왕이고요. 수용성의 왕. 비타민 D는 지용성의 왕이에요. 비타민 D도 이분이 저희 병원에 예전에 한번 검사한 적이 있더라고요. 비타민 D를 갖다가. 비타민 D 그때 수치가 100점 만점에 50점 넘는 게 좋은데 이분은 한 5인가 나왔어, 5. 저희가 비타민 D를 이번 치료를 했는데 지금 비타민 D가 거의 90이 넘으세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비타민 D를 저희가 70 이상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얘기했죠. 비타민 D가 작용하려면 비타민 K2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비타민 D 장에서 칼슘을 흡수하고 비타민 K2가 그걸 뼈에 넣어준 역할을 할 뿐만 아니고 비타민 K2는 우리가 암세포에 싸우는데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비타민 D, A, E, 그다음에 이제 그런
뭐 지용성 비타민들, 또 뭐 오메가3, 뭐 그다음에 어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면역을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뭐 유산균이라든지 초유라든지 또 뭐 각종 미네랄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뭐 나트리엑스 요법이라든지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분이 그래도 잘 따라오시죠. 뭐 다 하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그 저희 병원에 또 지금 70대 후반이신데 췌장암이신 분이 있으시거든요. 이분은 사실 비타민C 주사를 거의 한 200번을 넘게 맞으셨어요. 근데 지금 사실 이분도 정말 뭐 수명을 예측하기 힘든 분이시죠. 보통 췌장암 진단받으면 1년 생존율이 10%예요. 이분은 지금 비타민C를 갖다가 거의 한 이렇게 맞으시면서 지금도 생존하고 계시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이나 이렇게 한국이나 비타민을 공부하는 의사들은 되게 대학병원의 의료진보다는 이렇게 힘없고 돈 없고 전문 지식 떨어지는 개원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요. 이들의 주장에 얼마나 힘이 실릴까요? 저희는 사실 이 치료된 환자만이 저희의 그 증거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개념의 변화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즉, 어떤 그 하나의 그 개념이 변화하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개념이 바뀌는데 수십 년이 필요하다고 닥터 아브라함 포 얘기했는데, 뭐 간단한 예를 들어서 뭐 엑스레이 같은 거, 또 뭐 수술하는 거, 이런 거 뭐 과거에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병원에 왔는데 내가 엑스레이 안 찍는다?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죠. 뭐 수술을 해야 될 병인데 다들 뭐 수술을 해야 될 병은 다들 동의해서 하시지만 우리 어떤 개념이 바뀌는 데는 굉장히, 지금 아직 비타민이나 뭐 이런 영양 치료에 대한 개념은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지만 요즘 유튜브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알아가는 속도들이 짧아지고 있죠, 지금. 그렇지만 아직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걸 이제 유독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반응이 이제 생긴 다음에, 그게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유독이라는 게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따왔는데, 유독이라는 거는 지책이죠. 이 기간 동안은 어떤 가시적인 변화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세균이나 배양세포의 증식을 예를 들어서 소량의 균이라든지 세포를 신선한 배제에 접종해서 배양하면은 세포수가 대수적으로 증가하는 대수 증식기에 이르기 전까지 거의 세포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밑에서 꾸물꾸물하는 시간이 있죠. 이 시간 동안. 그 다음에 증식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면 이제 그 요즘에 우리나라 뭐 K-팝도 그렇고 뭐 사실 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진단 검사 기기 아니면 진단 키트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막 코리오고 막 그런다 그러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갖다가 유도기를 거친 거죠. 그동안 공부하고 실험하고 연구하고 뭐 이런 시간이 거쳤는데 이제 와서 그게 터지는 겁니다. 이게. 그 저용량의 비타민C는 고열병을 막아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질병을 치료하려면 고용량의 비타민C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저용량의 비타민C는 고열병이라는 건 잇몸에서 피나는 거나 이런 병이니까 귤만 먹어도 물론 이 정도 막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질병을 치료하려면 제가 고용량을 써야 됩니다. 제가 이걸 보고 이제 생각난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보면은 이제 그 종합병원에 어떤 병원에 이 비타민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선생님이 계세요. 특히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방송에 자꾸 나오면서 어떤 이런 메타 분석을 자꾸 들먹이면서 하는 거거든요. 메타 분석. 메타 분석이라는 건 사실은 본인이 연구를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데서 논문들을 갖다가 이거 저거 다 모아가지고 아주 굉장히 숫자를 모으게 되면은 그게 굉장히 큰 메타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돼가지고 본인 스스로 메타 분석을 했다, 그걸 갖다가 메타 분석을 하니까 이런 결과를 나오더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메타 분석은 자기가 거기서 정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정말
그 포지티브한 결과 아니면 네거티브한 결과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이렇게 그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메타 분석을 거기서 뽑을 때는 본인이 내가 비타민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점이 안 좋다, 잘못됐다. 그러면 그것들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대중들한테 비타민은 이러이러해서 효과가 없다. 뭐 이렇게 이걸 얘기할 수 있어요. 메타 분석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그런 그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중들한테 비타민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해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만 거의 그 방송에 떠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사실 그 의사사회에서도 굉장히 그 욕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은 뭐냐면 저용량의 비타민 C로 치료한 거에 대한 그 연구 결과들을 모아가지고 발표하는 겁니다, 이분이. 질병을 치료하려면 고용량을 써야 돼요. 고용량을 사용한 임상 결과는 일관적으로 성공한 결과를 보였거든요. 제가 암 환자들한테도 저용량을 쓰지 않습니다. 암 환자들한테도 보통 아까 몸무게는 1.5g이라고 했죠. 그럼 굉장히 고용량이죠. 보통 50g, 70g, 100g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결과를 보고 싶다면 그에 맞는 적정한 용량의 비타민으로 치워야 된다. 저용량을 사용하면 치료 실패는 뻔한 것이다. 저용량을 사용하고 비타민이 효과 없다는 연구는 널려 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선생님이 대중을 아주 혼란에 빠뜨리는 거죠. 50세 이전에 영양치료를 시작하고 그것을 유지한다면 당신은 치매로부터. 그래서 사실 영양치료를 시작하려면 빨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적어도 최소한 40대, 늦어도 40대. 사실 노화라는 것이 25세부터, 빠르면 25세부터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40대는 벌써 노화가 이제 벌써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요. 영양치료는 일반인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치병, 근미수증이라든지 다발성 경화증 같은 어린 나이에 슈퍼 뉴트리션, 이제 고용량의 영양치료를 하는 거죠. 시작하면 예방할 수 있다고 이 책에 나와 있고요. 비타민 혈중 농도를 올려주면 IQ가 증가한다. 소아에게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올라갔고 왜 성인에게서도 의미가 없겠는가? 화상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누가 발표했는지 기억이 잘 모르겠는데 50세가 넘으면은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아니면 없어진다 그런 얘기인데 그거는 뇌라는 거는요 어떻게 쓰기 나름입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 뇌의 어떤 그 변화하는 과정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양치료를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어떤 그런 뇌뿐만 아니고 어떤 그런 노화의 과정이라는 거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가속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확 나빠질 수도 있고 또 감속될 수도 있고 물론 노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런 노화에 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화상 환자들은 혈중 비타민C 농도가 떨어져 있고 녹농균의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므로 고용량의 비타민C 정맥주사가 필요하며 또한 비타민C 정맥주사는 녹농균의 엑소톡신, 즉 외독소죠. 세균이 증식하는 과정에서 분비하는 독소인데 이거를 전신적으로 또는 국소적으로 파괴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 항생제 효과와 시너지스틱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꼭 해가면서 기능의학적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비타민C도 제가 항생제하고 같이 써요. 비타민C 치료도 항암제하고 같이 쓰고 방사선 치료랑 같이 하고 현대의학을 갖다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능의학은 현대의학이 채워지지 못하는 문제를 얘가 보완하고 치료하는 겁니다. 비타민C를 받고 태어난 아기들은 모두 활력이 넘쳤다. 분만도 수월했고 배에 스트레치 마크, 튼살도 없었고요. 산후출혈 문제도 없었다. 비타민C는 임신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정자 생성을 증가시키고 정자수도 늘어나고 강해지고 더 수영을 잘하는 정자들이 나왔고 5번의 유산 끝에 비타민C를 복용 후에 성공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마친 케이스도 있었다. 하루에 10g 이상의 비타민C를 복용하면 유전적인 문제들도 예방할지 모른다. 비타민C는 각막 개형에도 뛰어난 효과를 보였고 몸무게당 400ml의 비타민C를 8시간마다 정맥으로 주게 되면 24시간 후 수두를
말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60kg 같은 경우는 하루에 70g 정도를. 그래서 저희가 이런 뭐 암 환자나 뭐 대상포진 환자나 저희는 이제 그 이 대상포진 환자들은 처음에 한 3일 정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3일 정도만 집중으로 비타민C 정맥 주사를 주잖아요. 이때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정말 얼굴에 뭐 대상포진 생긴 분, 뭐 눈까지 오신 분, 한 명도 그 대상포진으로 인한 그 신경 대상포진 없었어요. 합병증 한 명도. 어렸을 때부터 하루에 10g 이상을 복용하면 충치가 걸리지 않는다. 직전까지 도달하지 않는 비타민C는 설사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거 뭐 유튜브 여러 군데서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비타민C를 경구용으로 먹을 때는 경구용은 이제 분말이나 이제 그 뭐 캡슐, 그러니까 분말을 넣은 캡슐 아니면 뭐 알약 이렇게 먹게 되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설사하기 직전까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6g을 먹었더니 설사한다. 그러면 그 중에 한 7, 80% 정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내 5g 정도 먹고 그런 게 맞춰보면 되는 거고요. 병적으로 인한 설사라는 경우는 오히려 비타민C가 설사를 멈추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는 비타민C가 내 요구량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안 좋으면 비타민C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혈중 비타민C 농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다 소모가 되는 거죠. 뭐 여기저기 막 요구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C 그때 많이 먹어야 됩니다. 만약에 당신의 소변에 비타민C가 검출된다면 혈액 내 비타민C가 있다는 얘기죠. 나온다는 거니까 이게. 검출이 안 되면 혈액 내 비타민C가 부족하다는 거고요. 비타민C 주사는 마지막 전이암한 때 주는 것이 아니고 암 초기부터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보면 비타민C 주사를 맞으러 오신 분들이 거의 4기 때, 3기나 4기. 이때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사실은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 내가 아무리 진단받았으면은 정말 죽기 살기로 비타민C를 맞고 또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사로 맞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 유지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비타민C 맞으면 혈중 농도가 확 올라가지만 그걸 계속 유지를 하면 계속 먹어야 됩니다. 같이. 그 리포소말 비타민C를 먹든지 뭐 가루를 먹든지 어떤 해가지고. 급성기의 경우 비타민C는 반드시 경구외로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정말 이렇게 뭐 요즘처럼 정말 코로나 폐렴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경우는 정맥으로 주셔야 돼요. 이거를 뭐 먹는 거로 해서는 그 혈중 농도를 그렇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48시간 동안이 제일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3일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안정되면 경구로 주는 거죠. 소아마비가 치료법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비타민C 치료는 어떤 형태의 질환이건 바이러스 질환이든 세균이든 어떤 손상에 의해서든 쇼크까지 코마라는 의식이 없는 상태죠. 화상, 교상까지 진단이 불확실하면 비타민C를 줘라고 닥터 크레너가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 책의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앞으로 더 자세한 내용들을 다음 기회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